그때가 이제 거의 진바닥 찍고서 거의 다 확인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도체는 나쁠 때 사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그게 되게 가까워왔다. 제일 가까운 사이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찾아가는 인터뷰, 싱싱한 인터뷰, 더부자 얼라이브 한국경제신문 기자 고인상입니다. 오늘 저는 여의도 공원에 나왔는데요. 요즘 혼란스러운 장 속에서 여의도 찐 고수를 만나 뵙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분은 자산운용사의 대표,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용 대표님이십니다. 김태용 대표를 만나러 한번 가보실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무작정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렇게 밖에서 만나니까 좋네요.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예, 요새 뭐 시장도 안 좋지만 그래도 바쁘게 리서치 열심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는가가 또 굉장한 또 투자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자산운용사 대표로서 요즘 이렇게 회의도 하실 거 아니에요, 오전에. 그렇죠. 네. 매일매일 회의를 하시면서 요즘 주로 다루는 의제는 뭔가요? 요새 다른 의제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안 좋았다가 반등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요 반등한 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베어마켓 랠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토론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고민이랑 또 비슷하네요. 그럼요. 네,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조금 바로 뻗어가기는 아직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그 경기 상황이나 기업 이익 실적 하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뭐 연말까지도 갈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저희가 추격 매수하거나 뭐 좀 더 비중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갈 때 비중을 좀 줄였다가 또 이제 다음에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저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싸게 살 수 있다. 이럴 때 살 현금들은 좀 마련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네. 운용하고 있는 돈의 규모, 굴리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시죠? 총? 저희 6천억이 좀 넘습니다. 아, 6천억을 굴리는 남자를 모시고 네. 얼마 안 됩니다. 예. 뭐 계속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그 금액, 이름 금액이죠. 계속 높아지고 있는 아주 여의도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자산운용사, 또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최근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뭐 저희 고객들이 이제 네. 개인분들도 계시지만 기관 투자가처럼 이렇게 코스피를 추종하면서 코스피보다 잘하는 그러한 맨데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저희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 자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금들이 대부분 장기 자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금이라든지 뭐 그런 기금류 이런 장기 자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1, 2년에 좀 뭐 거친 하락은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기관들이 이름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에 투신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죠. 자산운용사로 잡히는 거죠. 네네.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회의를 해서 조금 더 이번 랠리장을 좀 베어마켓 랠리로 보고 계시고, 또 이제 실적 추정치 내년에 뭐 미국 증시, 아직 사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바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가까워 오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 보수적으로 나쁘게 본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잘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런 걸 많이 찍으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약간 비중 조정이나 비중 축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저희가 만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분들 중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자주 매매 안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바닥이 거의 가까워 왔으니까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좋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기관들이 그동안 열심히 그렇게 팔았는데 뭘 산 게 있다고 더 파느냐, 더 축소를 하느냐. 투신도 열심히 팔았잖아요, 사실 전체로 보면. 근데 여기 지금 이 상황보다 투신은 좀 더 줄여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기관들은 무조건 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좀 오해인 부분이 뭐냐면, 그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그게 기관의 돈도 있지만 그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다 개인분들 돈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돈을 빼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비중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은 자산 배분 전략상 해외 비중, 국내 비중 이렇게 해서 맞추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꼭 시장이 나빠서 판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오히려 지금 연말에 되니까
기금들이 자금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 안정기금도 이제 뭐 밑에 깔아놓고 아직 집행은 안 됐지만 네. 그런 게 깔아져 있고 그 위에서 이제 큰 연기금들도 지금 연말에 운용사 선정하고 또 이렇게 자금 집행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는 일변도는 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단기적으로다가 증시가 뭐 다시 한번 조정받고 이렇게 바닥을 짚어가는 그런 변동성 장세에 노출될 수는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일련의 타이밍들을 다 맞추고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죠. 또 그 예. 과정에서 오히려 손실만 늘어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위로 발라먹고 아래로 발라먹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면 좋을 시기다,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걸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은 네. 이거를 주식 비중을 100, 0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크게 집행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저는 5종목 정도 하시는 게 참 좋은데 5종목. 예, 5종목을 한다고 그러면은 많이 올랐을 때는 한 종목 팔고 많이 올라간 거 하나 팔고 좀 기다렸다가 또 많이 빠지면은 다시 뭐 5종목을 다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종목별 플레이를 하는 게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예.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른 걸 팔아요? 떨어진 걸 팔아요? 오른 걸 팔고요. 떨어질 때는 제일 늦게 샀거나 제일 자신이 없는 거 예, 그거를 팔아서 같이 많이 떨어진 제일 자신 있는 걸로 옮겨 타고 이렇게 해서 전략을 짜야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이제 저평가에 좀 주목하고 네. 우리가 얘기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종목들을 계속 포트폴리오에 유지하는 것이 좋다. 네, 네.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외국인들은 최근에 한국을 열심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최근에 며칠간에는 조금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꾸준히 뭐 몇 조 이상 샀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자금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장기 투자하는 자금들은 돌아온 것 같아요. 장기 투자 예, 자금. 장기 투자 자금. 연기금 중심이죠. 뭐 노르웨이라든가 싱가포르 예, 그런 펀드라든가.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학자금 펀드라든지 네. 뭐 펜션 펀드 뭐 이런 것들 좀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제 전체 세계 시장을 봤을 때 한국이 달러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빠진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반등하기 전까지 거의 40% 정도 빠졌으니까요, 코스피가. 예, 달러 기준으로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되게 그 뭐라 그럴까요? 되게 싼 시장인 거죠, 지금. 이렇게 좀만 길게 봐도 굉장히 싼 시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제 리오픈 한다 이런 네. 기대도 좀 있을 거고요. 리오픈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최대 교육국인 한국이 무역 수지도 좋아질 거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급이 조금 일시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몰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우리 지난 뭐 한 2분기, 3분기를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반세계화 흐름을 더 가속화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이익과 어떤 피해를 입고 받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토론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 요즘에 고수분들 만나면은 조금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먼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 이런 이제 반세계화 흐름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뭐 미중 정상 간의 이제 회담도 있었고 이런데 사실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특별한 어떤 돌파구가 없었어요. 그렇죠? 계속 중국은 하나의 중국, 그래서 대만은 중국이다 이런 네.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무력이 들어가거나 강제적인 합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래서 간격이 좁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좁혀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대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TSMC라는 세계 파운드리, 그러니까 세계 빅테크들의 원재료를 만드는 그러한 네.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이 됐건 구글이 됐건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됐건 AI 로직을 돌리기 위해서는 파운드리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미국은 강렬하게 이제 원하는 거고 그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네. 재료를. 그래서 이제 삼성이 있는 그 반도체와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예. 대만이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 외에도 경제적으로도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하이 첨단 기술,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억제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고. 근데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또 중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꼭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국에서 생산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서 뒤처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은 이제 정치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렇죠. 기업의 이러한 공급망 사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국은 어떻게든 첨단 기술을 중국에서 따라오는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이 쉽게 풀리지 않는 이런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내 예를 들어서 반도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중국에는 사실 ASML 같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회사, 장비 회사들, 이제 자외선 장비, 극자외선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이런 회사들이 뭐 수출을 한 대도 못했죠. 예. 뭐 못 사게 했으니까요. 네. 뭐 심지어 이제 DUV라고 그 이전 세대 장비까지 뭐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올가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국을 올가매는 동안 한국의 반도체가 뭐 상대적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은 한국이 굉장히 큰 수혜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도 말씀하셨지만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 이런 핵심 소재들 보면은 사실 중국이 더 잘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효율성 있게 만든다는 거는 뭐 CATL,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죠. 네네. CATL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생산 비용이 싸다 보니까 중국에서 더 많은 캐파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아무리 경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 현지에 있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빅3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에서 원재료를 가져다 쓰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이 언제든지 막힐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든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한국의 3사한테 공급이 집중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들도 한국에서 다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떤 중미 간의 패권 전쟁 때문에 생기는 우리가 어부지리로 얻는 그런 효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도 사실은 7나노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팹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게 만든, 그러니까 삼성전자 원가의 5배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7나노를 만들었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된 7나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네는 쓸 수는 있지만은 그런 걸로 효율성이 없는데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효율성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ASML이나 첨단 장비, EUV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뭐 갖다 쓸 수 없으니까요. 계속 범용만 갖다 쓰는 거고 나머지는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 근데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우리가 올해 뭐 자동차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런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계속될 걸로 보십니까? 수요가 좀 줄어서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까요? 공급망 이슈는 이제 공급망 지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봤을 때도 거의 많이 해소가 됐고요. 많이 해소가 예. 됐고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제 컨테이너가 그전에 컨테이너가 모자랐는데 지금 네. 오히려 컨테이너가 쌓이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정도로 지금의 이제 공급망의 이슈는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생산도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유동성 축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긍정 부정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장에 너무나 많이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네. 이 유동성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어떤 페드의 입장 이런 네. 것들이 뭐 단순히 금리 인상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유동성 회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유동성 그 축소 흐름이 오히려 바닥을 짚는다, 아니다, 더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M2라고 하는 소위 시중 자금의 합. 네. 그 M2 총통화로 보면은 그 증가율이 지금 많이 밑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한 30년, 40년 봐도 M2 증가율이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간 적은 없었거든요. 네. 네. 일본이 그랬다가 네. 20년을 맞았죠? 잃어버린 20년. 네.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가까이는 뭐 2001년, 그 다음에 2008년 왔을 때도 M2 증가율이 빠지다가 그 경기 침체 구간에서부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가 돈을 지금은 옥죄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QT도 하고 자금 회수도 하지만은 경기가 나빠지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을 푸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돈을 푸는 게 유통 속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돈이 안 돌고 경기가 나쁜데도 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적으로 유통 속도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나가서 더 뭐 사 먹어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화 공급량을 다시 늘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늘어나는 때 보면은 보통 주가들이
같이 동행해서 그렇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M2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이거를 좀 보시면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 그에 따르면은 네, 지금 거의 마이너스 직전에 있어요. 플러스 1점 몇으로 제가 보고 봤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 가면은 그때는 거의 다 빠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네. 쉬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좀 이제 주린이 분들도 계속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네네. 경기 침체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데 뭐 쇼핑몰 뭐 가면은 뭐 사람들이 여전히 바글바글하고 뭐 어디 가면 예약도 어렵고 뭐 돈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네. 내년에 뭐 경기 침체 뭐 한다지만 뭐 미국도 지금 가서 들어본 사람 뭐 가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 경기 좋다. 이거 경기 침체가 실제하는 겁니까? 그게 경기 침체 그림자가 이제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페드나 정부 차원에서도 물가는 잡혀야 되니까 경기 침체를 우리가 희생을 하겠다. 그래서 경기 침체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긴 올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지인도 가서 뉴욕에서 오면은 뭐 식당 꽉 차고 너무 경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까지도.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미국의 임금이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뉴스가 나오는 게 우리는 뭐 빅테크 업체들이 뭐 해고를 몇만 명 했다더라 이런 뉴스를 매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실업률 자체는 아직 3.7밖에 안 돼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고 그 다음에 임금 같은 경우는 매년 전년 대비 6%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걸로 소비를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체감에서는 경기 침체가 안 느껴지는데 곧 기업들 실적이 더 나빠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 실적이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하향 조정될 것 같은데 실적이 나빠지면서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해고, 네. 고용시장 악화 네. 이런 부분은 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진짜 이제는 정말 경기가 나빠졌구나, 이제 침체 들어간 거 맞구나라고 느껴지실 거고 그게 아마 내년 1분기부터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반영을 하니까 네. 그 내년에만 1분기, 2분기 때 오히려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눈앞에 뭔가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 보일 때 네. 그때는 투자 기회입니까? 국면별로 다른데 이번에는 주가가 미리 많이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번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진짜 대세 상승으로 접어들려고 그러면은 내년이죠. 내년 한 3분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혹시 다시 빠지게 되면은 뭐 1분기, 2분기 사이에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도 풀매수 버튼을 누르는군요. 네, 그 한 번 더 빠지고서 네. 그런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 정도 남아있거든요. 하나는 경기 침체를 포함한 기업 이익 하향 조정.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미국 기업들의 평균 EPS가 210달러 정도, 220달러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그게 뭐 200달러 깨지는 걸로 알고 보니까 그렇다더라. 200달러 깨지면 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5% 10%는 기업 이익이 더 하향 네. 조정될 수가 있겠죠. 네, 아직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이 안 됐고요. 오히려 그리고 강달러로 인한 네. 좀 뭐랄까 착시 효과일 가능성도 있던 그런 지적들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 미국 글로벌 기업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지금은 다시 이제 달러가 강달러 일변도에서 일단 주춤했으니까요. 네. 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저희가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크레딧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해외 국가들, 그러면 예를 들면 영국이나 유럽의 이제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 이런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예. 갑자기 무너지면서 예. 폭탄처럼 작용할 확률, 그렇죠?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금융사 중에서 이제 큰 은행들은 괜찮은데 약간 투자은행이라든지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실화가 될 자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금리 발작,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효과 때문에 생긴 부작용들이 그런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구조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뭐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회사들이 얼만큼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많이 드러나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로 미리 알고 계시면은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그때 패닉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나올 거 이제 거의 다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참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업종이랑 종목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저쪽에 또 좋은 장소가 있는 것 같으니까 또 장소를 잠깐 옮겨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 위에 앉았습니다.
이 돌이 이제 반석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우리가 그 밑에 기초를 이렇게 단단하게 깔고 앉아야 참 투자도 오래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종과 종목을 공부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이잖아요. 네, 늘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매크로는 사실 계속 변하는 것이고 네. 이거 공부하고 사실 지나가면 일주일 지나가면은 뭐 끝나는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시장을 보는 시각은 기르겠지만요. 이제 업종과 종목을 계속 공부하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미덕이 아닌가 뭐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는 예측이 안 돼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은 알겠지만 계속 틀리잖아요. 연준도 틀리고 이코노미스트도 틀리고 서로가 예, 다 틀릴 만큼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업종은 공부하면은 좀 더 구체화되고 손에 만질 수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걸 구성하는 기업들은 조금 더 이익에 대한 예측은 적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주가랑 이익이 잠깐 떨어져서 가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돌아오거든요, 주가가. 네. 그래서 그 약간 업황이 안 좋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항상 오르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네. 삼성전자 질문은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리님들이 네.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오르려면 사실 지수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올라야 지수가 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서로 어떤 때는 전자가 땡길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있고요? 네,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이제 네. 패시브 자금이나 뭐 전체적으로 전자 비중만큼은 채우는 이러한 수요도 있는 거고.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랠리가 조금 소강 국면에 들어서면 삼성전자도 오늘 어제 좀 이렇게 네. 지금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16일, 17일 목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네. 이제 내년 한 3분기까지의 논리는 네. 반도체 업황이 내년 이제 늦어도 3분기에는 바닥을 좀 찍고 디램 가격도 좀 반등을 하면서 후년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뭐 반도체 주들이 바닥을 좀 짚어가는 모양새다. 뭐 이렇게 보고 또 반도체 종목들은 감산을 통해서 또 삼성전자의 마켓쉐어를 높여주는 지금 형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차별적 상승도 기대가 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네. 저도 이제 옛날에는 테크 애널리스트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반도체 그렇죠. 사이클이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사이클은 진짜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익이 제일 많이 나올 때 네. 예상치가 그럴 때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업황이랑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지 한 6개월 됐고 네.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예, 반도체 가격이 더 빠질 거고 적자가 더 확대가 될 거예요. 네. 예,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반면에 그럴 때 주가는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주가 올라가는 때는 트리거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지 올라가지잖아요. 네. 예, 나쁜데 그냥 무조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미 나왔어요. 뭐 여러분 다 보신 감산. 감산. 예, 어제 마이크론도 감산 얘기 한 번 더 했죠. 20% 웨이퍼 줄였죠. 근데 왜 빠졌냐 하면은 그렇게 안 좋아? 저번에 감산한다고 그러고 더 한다고? 굉장히 안 좋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뉴스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장기 자금들이 이제 반도체를 사야 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근데 장기 자금은 단기 하락에는 신경 안 쓰죠. 네. 예, 그런데 제대로 좀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러면 사실상 진바닥은 재고가 축소되는 때에 나와요. 반도체 재고가 지금 많이 쌓이고 있고 그 다음에 테크 회사들이나 어떤 이제 그 가전 만드는 회사들이 반도체 재고가 엄청나게 많아서 안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재고들이 소진이 될 거예요. 그 재고가 소진이 되는 때가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내년 1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거의 진바닥 찍고서 거의 다 확인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도체는 나쁠 때 사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그게 되게 가까워 왔다. 제일 가까운 사이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산 걸 보면은 TSMC 샀다고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그 이유도 그런 거예요. 사이클은 똑같이 가요. TSMC가 되게 좋아서 별로 안 빠진 것 같잖아요. 삼성전자만큼 빠졌습니다. 30%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TSMC는 뭐 이익은 좋고 이런데도 사이클상 바닥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장기 자금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참 그 워렌 버핏의 좋은 지침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지금 그 이제 운용사에서도 업종에 대한 연구를 계속 많이 하시잖아요. 네. 테크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은 운용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IT 업황이야 뭐 계속 이제 반도체 업황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네. 것이고 다른 업황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의 업종 전망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뭐
방산, 뭐 조선, IT 하드웨어 네. 너무나 많은 업종들에 대한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화학 철강의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도 그렇고요. 네. 그럼 테크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제 마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MLCC라는 이제 재료를 많이 쓰는데 삼성 전기가 주로 만드는 예. 세라믹 콘덴서죠. 예,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많이 들어가고 네. 그 외에 가전제품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정전기 방지 효과에서부터 여러 가지 전력 축소 효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범용의 모든 가전제품에 들어간다고 보면 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IT의 쌀. 예, IT의 쌀이죠. 예, 네. 경기의 바로메타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지금 여기도 반도체랑 비슷해요. 업황은 나쁜데 맞습니다. 지금 하나 기대되는 거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사실 가전제품도 더 사고 뭐 하고 싶어도 약간 락다운도 뭐 수시로 되고 나가서 먹고 즐기고 하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T 소비에 대해서는 계속 구매를 축소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마이너스 10% 이상 나오고 이랬던 부분들이 거의 이제 바닥에 가까워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된다 그러면은 중국이 이연됐던 그런 소비들이 조금씩 살아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먼저 오는 게 가전에서부터의 수요가 올 거다. PC, 데스크탑 다 포함한 이런 수요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비슷합니다. 반도체랑 비슷하게 지금 나쁠 때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오히려 이제 좋아지는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쪽들도 좀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은 좀 공부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먼저 말씀드리고요. 2차 전지는 뭐 저희는 뭐 2년 내내 굉장히 뭐 빠지거나 오르거나 악재가 있거나 계속 무조건 매집하십시오라는 계속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거기에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경기 사이클하고 무관하게 지금은 증설 사이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올해 증설을 많이 했는데 내년 후년에는 증설이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증설이 보통은 어떤 사이클에 증설이 들어가면은 증설 후에 업황이 망가지거나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런 효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기 오더를 받아놓고 그 증설의 끝이 2025년에서 2028년까지 그렇죠. 그게 넓게 멀리 퍼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역사상 제일 긴 산업 사이클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PR이 얼마다 이러더라도 지금 보고 계신 컨센서스보다 더 PR이 실질적으로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2차 전지에서는 셀 메이커보다는 양극재 소재 이런 쪽에 이제 좀 계속 좋게 보고 있고 왜냐면은 비즈니스 구조상의 갑과 을을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쪽의 경쟁력이 더 높은 이런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2차 전지 뭐 양극재 소재 업체들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여러분 같이 해오셨습니다. 실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전망도 여전히 높은 PER, 높은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이해를 저도 동감합니다. 네, 네. 동감하고. 워낙 전문적으로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제가 프로 보니까. 그래서 뭐 봐주셨어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워낙 기자님이 이제 전문적으로 다뤄주셔가지고 와 이게 제가 너무 그냥 쉽게만 얘기했다가는 허를 찔리겠다. 왜냐면 구독자분들도 수준이 되게 높으실 텐데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걱정도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업종이 어디가 기울어지고 안 기울어지고 이런 큰 그림에서는 그 사이클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이제 뭐 섹터를 좀 더 보면은 그 외에도 지금 주목해야 될 섹터들은 계속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 있잖아요. 에너지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특히 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국에서 계속 집중적인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산업들도 좋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쪽들도 이제 낙폭과대주에서는 이제 찾아서 이제 골라서 좀 투자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는 3분기 실적 시즌도 좀 지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이제 모멘텀 장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순환매적 형태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날짜로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제 방한을 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뭐 산업 관련된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옴시티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솔직히 저는 이런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이게 너무 좀 그동안 우리가 속아왔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좀 갖고 있고 실제로 우리 오늘 독자들 중에서도 좀 물어봐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보셔요? 주가로만 따지면은 그러니까 네옴시티는 뭐 빅뉴스고 분명히 수혜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구체화되면은 이제 세론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뭐 우리가 기대했던 뉴스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팔자 이런 수급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손에 잡힌 수주, 그 다음에 손에 숫자화 구체화된 매출 이런 것들만 인정을 하지 실질적으로 이제 큰 기대. 예를 들어 수주를 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해? 그러면 알고 보면 2025년부터 2030 몇 년까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주 금액을 10년으로 스프레드 해가지고 쪼개고 이익이 얼마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 기대가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는 숫자가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서 한 프로젝트나 EPC 프로젝트나 이 중에서 사실 적자 프로젝트 때문에 고생한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 네. 대규모 적자를 계속 내잖아요. 그랬던 이유들도 사실은 이 수주 자체만 보고서 무조건 뭐 반길 일은 아니다. 좀 더 숫자가 구체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네. 이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우리 이제 원전이라든가 네. 조선 그다음에 우리 뭐 건설 이런 것도 보면 다 수주 산업이기도 하고 네. 이런 수주 산업들의 특징은 모멘텀이 발생하고 실제로 이게 펀더멘탈에 반영하기까지 시간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런 걸 투자할 때는 우리가 뭐 모멘텀에만 집중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이런 격차가 있는 투자들은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 리스크가 크지 않나,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산업 사이클을 봐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선 수주가 얼만큼 나올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고 치고, 그런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LNG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서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정황상 배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뭐 연초나 이런 때는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네. LNG에 한해서는. 네. 컨테이너는 좀 안 좋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여기서는 발주가 나오는 게 더 나오겠다라는 사이클을 먼저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실제 수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주가 바로 주가랑 동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주가에 반영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뭐 매출을 보고 사는 건 늦습니다. 이렇게 수주 산업인 거는 수주가 올라가면 무조건 주가는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주는 금액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 조선업이나 그런 쪽에서는 그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장기 수주고 그 금액이 다 집행되는지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투명하게 숫자가 공개가 될 때 그때 장기 투자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자산 배분 차원에서 지금 네. 주식 자산 배분 우리 개인들의 주식 자산 배분 전략 좀 조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 비중을 몇 퍼센트 정도 가져가는 게 그래도 지금 좋겠다. 네. 너무 뭐 많이 혹은 적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현금 비중으로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하는 전략은 아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BM 플레이 코스피를 이기는 그 플레이는 항상 주식 비중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제외하고 네네. 저희의 개인 고객들이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저희가 맡아서 1억 이상이면 맡아서 운용을 해드리는데 네네. 거기에 제가 비중은 한 75% 정도 됩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이제 올라올 때 원래 85%였거든요. 네. 근데 올라올 때 좀 줄였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줄였고 그 다음에 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면 다시 85나 90으로 채우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저희는 반대로 주식 비중을 올리려고 그런 자금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비중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을 서로 다른 종목들을 한 4-5개를 가져가시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성장주 중에 제일 피해보던 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또는 게임주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네이버 카카오의 이익 증가율이 예상치보다 요만큼 둔화됐는데 주가는 60%에서 60 몇 프로가 빠졌어요. 네. 그런데 그 60% 빠진 것 중에 절반은 회사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은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서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할인율이 확 올라가니까 기업 가치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년에 피봇이 있고 그 다음에 시중금리는 먼저 떨어집니다. 정책금리보다 먼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확실히 떨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은 그런 피해를 받았던 성장주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똑같이 이익을 내고 있고 펀더멘탈 아무것도 안 변해도 그 60% 중에 30%는 바로 회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냐 이거죠. 네. 저도 못 맞추고, 그러니까 그냥 많이 빠지면 이제는 사도 되는 거예요. 몇 개를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네이버랑 카카오를 열심히 개인들이 사들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지금 박살이 난 거예요, 사실. 조금 일찍 사신 감은 그러니까 있네요. 일찍 예, 왜냐면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거기서 막 사면 어떻게 해요?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사는 게 저는 맞는데. 되게 예. 네이버 카카오 막 너무 무지성으로 사는 분들 보면 네. 한편 좀 걱정되더라고요. 네. 아직 그 종목을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은 이제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 좀 1년만 놓고 보면은 네네, 1년 보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딴 거 팔고 네이버 카카오를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도 4-5개를 가지고 가실 때 맞아요. 많이 빠진 그런 지금 인기 없는 주식도 사고요. 네. 그 다음에 인기 있는 반도체도 사고 네. 2차 전지도 사고 태양광 에너지도 사고 네. 또는 리오프닝도 사고 네. 벌써 5개 됐잖아요. 그 아니 핵심 할 건 너무 많아요. 우리 돈이 네. 없어서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있는 돈에서 네. 그 5개를 하나만 갖고 계시면 5개로 늘리시고요. 네. 아니면은 뭐 10개가 있으시면은 다 팔고 5개로 줄이시는 거예요. 그 5개 안에서 분명히 반도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잠깐 팔아가지고 또 만약에 네이버가 못 올랐다 그러면 네이버 사시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베타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은 네. 장기 투자가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은 내 종목은 1년 내내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럼 바닥에 지질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시장 올라가는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되면서 틀렸구나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런 소외된 것도 하나 있고 지금 주도주도 하나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지치지 않고요.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했을 때는 엔젤앤솔이 너무 많이 올랐었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좀 팔아가지고 밑에 처박혀 있는 거 또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계속 해야지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면서 또는 예측이 틀렸을 때도 나머지 부분에서 급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오거든요. 그런 부자 되는 비기를 예. 이렇게 마음대로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건데 실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그런데 이게 실행하기가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이게 스트레스를 견뎌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A 종목이 빠지고 A, B, C, D E 종목이 만약에 올라서 두 개가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막상 좀 심심하고 이게 뭔가 서운하고 A만 더 살 걸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과도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좌가 망가지고 그렇죠. 뭐 네.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만 잘 견디고 우리가 투자 마인드만 잘 지켜내면은 당연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취지가 정말 잘 수익을 내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은 저는 이제 되게 존경스러운 게 그 개미 투자자 분들이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건 맞아요. 네, 전 세계 그건 제일 정말 높고 맞습니다. 예.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많고 더부자 같이 이렇게 또 많은 얘기를 해주고 이러니까 이런 것만 잘 듣고 있다가 주도주가 일로 느낌이 변하네. 반도체가 1월 달이면은 이제 바닥 찍었다고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만 잘 실행에 옮겨도 네. 그냥 가만히 방치하는 거나 아니면 어디 맡기는 것보다 훨씬 잘 나올 수 있어요. 네. 대표님, 네. 우리나라가요. 예. 해외 선물 이런 걸 개인들이 투자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는 어마어마한 네. 투자자분들 우리 아주 정신이 네.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부동산 좋은 물건만 있어도 뭐 전국 팔도에서 몰려드는 한국 시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식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그 시청자분들은 아마 계속 부자 되는 길을 찾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또 이런 게 또 기회잖아요. 침체 이런 그렇죠. 시기가. 네, 네. 마지막으로 투자 마인드 관련돼서 질문하고 우리 오늘 프로그램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내년도 주식시장을 대하는 개인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마지막 지금 너무 좋은 얘기 다 하셨어요 사실. 근데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만 좀 더 해주신다면. 네. 지금 이제 많이 빠졌고 그리고 뉴스에서는 계속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체감은 안 되는데 막 굉장히 큰 침체가 올 거다라고 겁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가 왔을 때 우리가 우리 포트폴리오 및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잘 지킬지 그 전략을 지금 잘 짜야 될 때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떤 불안함이 오고 공포심이 오면은 회피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고요. 저도 그래요. 막 올라갈 때 주식 조금 더 사고 싶고요. 내려갈 때 주식을 조금 더 팔고 싶고. 아야. 벌이 이거 방송하고 있는데 벌이 괜찮으신가요? 네.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네네. 죄송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같이럼 이제 아직 어려움이 남아 있을 때 네. 반대로 조금 행동해도 되는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이 부분은 저는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나쁜 뉴스들이 나올 때 저희는 살 자금도 갖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사겠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준비를 해놓고 사고 두려울 때 좀 더 사고
지금 많이 좋아진다고 그럴 때 조금 리스크 관리하고 이런 스탠스를 가지시면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1억 이상이면은 우리 그로스의 자산운용의 어떤 운용 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최소가 1억이지만. 저는 뭐 어떤 마케팅이 아니라 네. 지금은 이제 시장의 변화가 빠르고 네. 주도주 섹터들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셔야 되고 바쁘신 분들은 일부라도 전문가한테 이렇게 맡겨놓으시고 보시는 것도 되게 네. 좋은 방법이에요. 네. 저랑 계약하러 가시죠. 네. 여러분 그 공부하시기 힘드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저는 진짜로 제가 뭐 우리 뭐 홍보비 같은 거 없잖아요. 아, 전혀 네, 저도 뭐 없잖아요. 이런 얘기 할 내돈내산을 말씀드리는 네, 건데 이거 편집해 주셔도 좋습니다. 내돈내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진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맞춰서 일부는 진짜 맡겨서 한번 성과를 보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본사로 찾아가면 되나요? 아, 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김태용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와 시간 가졌습니다. 내년 초에 경기 좀 침체 뭐 등에서 또 투자 기회가 열리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부자 얼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